2022년 6월 21일 대한민국의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사거리는 무제한이었고 1.5톤짜리 위성을 700km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죠. 한국 우주기술의 쾌거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성공 직전까지 한국은 42년 동안 180km 이상 미사일을 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97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을 묶어둔 건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족쇄였죠.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는 가이드라인이었지만 한국은 이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침내 이 지침이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사거리 제한 없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죠. 핵심 숫자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2년이라는 시간, 180km에서 무제한으로 확대된 사거리, 그리고 누리호는 사거리 제한 없이 날아갔지만 미사일은 1979년부터 2021년까지 180km로 묶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한국은 우주로켓은 자유롭게 쏘면서 미사일은 42년 동안 제한을 받아야 했을까요? 기술은 동일한데 왜 하나는 허용되고 하나는 금지됐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이 작동한 이유. 둘째, 5차례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협상력의 변화. 셋째, 해제 이후에도 남은 제약의 실체입니다.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의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조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조약이나 협정은 어떤가요?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의회 비준 절차를 거치며 위반하면 국제법상 책임을 지게 되죠. 양국이 서명하고 공식 문서로 남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미사일 지침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보낸 서한, 그게 전부였습니다. 편지 한 장이었던 거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미국이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법적 구속력은 제로였습니다. 국제법상 의무도 없고 위반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동맹의 비대칭성이 드러나는데요.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 특히 핵우산을 제공받는 대신에 미사일 개발에 대한 기술적 제약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 2만 8천 명을 주둔시키고 확장 억제 전략을 제공하며 유사시 핵무기로 한국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죠. 그 대가가 바로 미사일 개발 제한이었습니다. 안보 보장과 기술 통제,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었던 겁니다. 이런 패턴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1986년 미국과 반도체 협정을 맺었는데 일본 반도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점유율은 1986년 50%에서 2000년대 10% 미만으로 급락했죠. 이스라엘은 핵무장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핵 모호성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으로부터 매년 30억 달러 이상의 군사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한국에 무기를 수출할 때 52년간 엄격한 승인 절차를 요구해 왔고요. 동맹국이라고 해서 모든 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안보 우산 아래에는 언제나 기술 제어가 따라왔던 겁니다. 1978년 9월 26일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역사적인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최초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백곰이 하늘로 날아올랐죠. 사거리는 180km, 탄두 중량은 500kg이었고 부품의 90% 이상을 국산으로 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기술적 성취였죠. 한국은 미국의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역설계하고 독자 기술을 더해 백곰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95km인데 백곰의 사거리 180km로는 평양에 닿을 수 없었죠. 15km가 부족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쏴야 겨우 평양 외곽에 닿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미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1978년 백곰 발사 직후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우려한 건 미사일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미사일이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전환될 가능성이었죠. 당시 한국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했고 미국 CIA는 이를 포착했죠. 1975년 미국은 한국에 강력한 압박을 가했고 한국은 공식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을 계속 의심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 단서였던 거죠. 핵탄두를 실을 운반 수단이 생기면 한국은 언제든 핵무장 국가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1979년 10월 한국 정부는 미국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됐는데 사거리 180km, 탄두 500kg, 백곰의 스펙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은 이 범위 내에서만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죠. 이 서한이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한국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백곰이 날아오른 그 순간 한국의 미사일 주권은 동결된 겁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고 평양조차 타격할 수 없는 180km 사거리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영원히 고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5차례 개정됐는데 개정 간격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1차 개정은 2001년 1월이었습니다. 사거리가 180km에서 300km로 확대됐죠. 1979년부터 22년이 걸린 겁니다. 당시 북한은 노동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사거리는 1300km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180km 미사일로는 대응이 불가능했죠. 한국 정부는 미국을 설득했고 미국은 300km까지 허용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2001년 3월 26일 MTCR에 3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개발 범위는 늘려주되 수출은 통제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었죠. 2차 개정은 2012년 10월 북한의 은하 3호 발사 이후입니다. 사거리가 300km에서 800km로 확대돼 북한 전역 타격이 가능해졌죠. 탄두는 500kg 또는 2톤 중 선택할 수 있게 됐죠. 1차 개정부터 11년이 걸렸습니다. 3차 개정은 2017년 9월 북한의 화성 15형 ICBM 발사 직후입니다.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고 사거리 800km는 유지됐습니다. 한국은 벙커버스터 같은 대형 탄두를 개발할 수 있게 됐죠. 2차 개정부터 5년이 걸렸습니다. 4차 개정은 2020년 7월입니다. 고체연료 미사일 제한이 사라졌죠. 3차 개정부터 3년이 걸렸습니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액체연료 미사일보다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이동과 보관이 쉽습니다. 군사적으로 훨씬 유용하죠. 북한은 2020년 북극성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했고 한국도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5차 개정은 2021년 5월 21일 입니다. 모든 제한이 해제됐죠. 사거리 무제한, 탄두 무제한, 연료 무제한 4차 개정부터 단 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됐죠.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미사일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한국은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요구했습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개정 주기를 정리해보면 22년, 11년, 5년, 3년, 1년으로 점점 짧아졌습니다. 이 패턴은 한국의 협상력이 지수적으로 증가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협상력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경제력입니다. 한국의 GDP는 1979년 647억 달러에서 2021년 1조 8천억 달러로 약 28배 성장했습니다. 1인당 GDP도 1,700달러에서 3만 5천 달러로 증가했죠.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경제력이 곧 협상력이었던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도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2012년 은하 3호 발사, 2017년 화성 15형 발사, 2020년 북극성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공개 등이 개정 시점과 맞물렸죠. 한국은 북한 위협이라는 명분을 활용해 미국을 설득했고 미국도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점차 제한을 풀어줬습니다. 개정 주기가 짧아진 건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제약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는 증거였던 겁니다. 1979년 한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2021년 한국은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넘어야 할 장애물은 한미 미사일 지침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족쇄가 있었는데요. 바로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입니다. MTCR은 1987년 G7 국가들이 주도해 만든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이 창립 회원국이었죠.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대량살 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막는 겁니다. 핵심 기준은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 500kg 이상인 미사일 기술은 비회원국에 수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MTCR 회원국은 35개국이고 한국은 2001년 33번째로 가입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바로 2달 전인 2001년 1월에 한미 미사일 지침 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거리가 180km에서 300km로 확대됐죠. 이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MTCR 가입과 미사일 지침 개정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했던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MTCR에 편입시켜 수출을 통제하는 대신 개발 범위는 일부 확대해주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 기술이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로 흘러가는 걸 막고 싶었던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개발 범위를 늘리는 게 급선무였고 MTCR 가입은 그 대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개발과 수출 양쪽에서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개발을 제한했고 MTCR은 수출을 제한했죠.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한국은 이 두 가지 제약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개발도 마음대로 못하고 수출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술 제약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자세히 보죠.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기 수출에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독일은 나토 동맹국이지만 독일제 무기 부품이 들어간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할 때 독일 정부의 재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국은 독일제 엔진, 변속기, 광학 장비 등을 수입해 K9 전차, K2 소총 등에 사용했는데 이 무기들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독일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2023년 8월 2일까지 52년간 이 절차가 유지됐습니다. 폴란드의 K9 전차를 수출할 때도 노르웨이의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도 독일의 승인이 필요했죠. 2023년 독일 국빈 방문 때 독일은 한국을 나토 회원국 수준으로 격상시켜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산지 승인은 필요합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수출은 불가능한 겁니다. 일본도 유사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1984년 도시바가 세계 최초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했지만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 이후 시장 점유율이 급락했죠. 기술 제약이 산업 전체를 무너뜨린 사례였습니다. 이 비교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동맹국이라 해도 기술 주권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2021년 5월 21일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사거리 무제한, 탄두 무제한, 연료 무제한,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죠. 한국 정부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고 언론은 미사일 주권 회복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권 회복이었을까요? 아직 남은 제약이 4가지 있습니다. 첫째, MTCR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은 MTCR 회원국이기 때문에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 500kg 이상인 미사일 기술을 비회원국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가 현무투비 구매를 희망했을 때가 있었는데 현무투비는 사거리 500km, 탄두 1톤짜리 탄도미사일입니다. MTCR 규정상 수출이 제한됐죠. 아랍에미리트는 비회원국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품 재승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에는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등에서 수입한 부품이 들어갑니다. K9 전차에는 독일제 엔진이, K2 소총에는 독일제 광학 장비가, 방공 미사일에는 영국제 부품이 사용되죠. 한국이 이 무기들을 제3국에 수출할 때는 원산지 국가의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3년 이후 나토 회원국 수준으로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여전히 원산지 승인은 필요합니다. 셋째, 주변국 견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사드 배치와 연결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지역 안보 균형을 깨뜨린다며 우려를 표명했죠. 일본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을 군사 대국화로 해석하며 경계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의 현무 개발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군비 경쟁 촉발로 규정하며 반발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한국의 미사일 주권 회복을 조선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라고 비난했죠. 넷째, 누리호와 미사일의 기술 동일성 문제가 있습니다. 누리호는 우주 발사체지만 핵심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동일합니다. 액체 연료 로켓 엔진, 다단 분리 기술, 정밀 유도 시스템, 재도립 기술 모두 군사 목적으로 전환 가능하죠. 국제사회는 이 이중용도 기술을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은하 시리즈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면서 ICBM 기술을 확보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누리호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현무사, 즉 현무사형 미사일은 현재 실전 배치돼 있고 최대 사거리는 약 8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죠. 현무 5형은 개발 중이며 탄두 중량이 8톤에서 9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급 미사일이죠. 누리호는 2025년 11월 27일 4차 발사에 성공했고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포함한 13기의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해제됐지만 족쇄는 형태를 바꿔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제약은 2021년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한국은 현무 사형을 실전 배치했고 누리호로 세계 7번째 우주 발사체 보유국이 됐죠. 하지만 MTCR, 부품 승인, 주변국 견제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동맹은 안보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기술을 통제합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으로 협상력을 얻었지만 여전히 국제 규범 속에 있습니다. 동맹의 이중성, 이게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남긴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한국이 회복한 건 진짜 주권일까요? 경제 성장이 협상력을 가져왔고 그 협상력이 지침 해제를 이뤄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등하게 협상하는 파트너가 됐죠. 하지만 완전한 자유는 없습니다. 한국은 ICBM을 만들 능력이 있지만 외교적 대가가 너무 큽니다. MTCR을 탈퇴할 수도 있지만 국제 고립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동맹 균열, 주변국 반발, 국제 제재, 한반도 긴장, 이 모든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979년 180km로 시작된 이야기는 2021년 무제한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 시작입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주권은 경제력과 기술력에서 나오지만 완전한 자유는 국제 규범 속에서 제한됩니다. 한국은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